단결성 2, 기대감 가지고 오셨어요? 혹시 올해 들어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국내 대표 반도체 종목 2개에서만 50조 원이 넘는 돈을 뺐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50조 원이에요. 이게 어느 정도 금액이냐 하면 웬만한 중견 국가의 연간 국방 예산을 훌쩍 뛰어넘는 규모입니다. 그런데 이 천문학적인 매도 물량이 쏟아지는 동안 코스피는 지금 어디 있냐고요? 6천선에서 버티고 있어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아니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됩니까? 과거 사례를 한번 보죠. 2020년 코로나 팬데믹 때 외국인이 단 한 달에 약 10조 원을 팔았어요. 그때 코스피가 어떻게 됐냐고요? 1,400대까지 폭락했습니다. 한 달에 10조 나가니까 30% 이상이 빠진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석 달 반 만에 50조가 넘게 나갔는데 시장은 멀쩡합니다. 마치 100kg짜리 바위를 댐에 던졌는데 수면이 잔잔한 것 같은 느낌이랄까요?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오늘 이 미스터리의 정체를 처음부터 끝까지 낱낱이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저와 여러분을 행복하게 만들 겁니다. 부탁드릴게요. 좋은 시간 되세요. 그리고 이 미스터리를 푸는 과정에서 지금 시장의 진짜 바닥이 어디인지, 5월에 예정된 세계 회담 전에 뭘 해야 하는지, 회담 이후에는 어떤 테마가 돈을 빨아들이는지, 거기에 절세 계좌별로 실전 전략까지 한 방에 정리해드리겠습니다. 20분만 투자하시면 4월부터 하반기까지의 투자 로드맵이 완성됩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뉴스에서는 외국인이 팔고 있다, 미국 관세가 무섭다, 이런 이야기만 가득합니다. 그런데 막연하게 외국인이 팔면 무조건 나도 팔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이건 정말 위험한 착각입니다. 외국인이 파는 이유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부자들이 줍고 있는 물건을 공포에 질려서 나 혼자 헐값에 던지는 꼴이 됩니다. 자, 그럼 이 50조 원을 대체 누가 받아먹고 있는 걸까요? 답은 사실 이미 나와 있습니다. 세 주체입니다. 첫 번째는 국내 연기금이에요. 올해 들어서 공격적으로 매수에 나서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기업 자체의 자사주 매입 프로그램입니다. 국내 대표 반도체 기업들이 자사주를 사들이면서 주가 하방을 받치고 있어요. 세 번째는 개인 투자자들입니다. 대형 우량주가 싸게 나오니까 저가 매수로 들어오는 거죠. 한마디로 외국인이 내놓는 물량을 국내의 큰 손들이 전부 소화하고 있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질문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왜 받아먹고 있냐는 겁니다. 포그라서 받아먹는 게 아니에요. 이유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오늘 영상의 핵심입니다. 명치에 걸려있던 고구마 100개가 한 방에 감자튀김처럼 부서지는 순간이 올 겁니다. 집중하세요. 국내 대표 반도체 기업 한 곳에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이 무려 57조 원입니다. 한 분기에 57조예요. 이게 한국 기업 역사상 단일 분기 최대 이익이고 전년 동기 대비 무려 755% 증가한 수치입니다. 또 다른 반도체 대장주는 이번 분기 영업이익 컨센서스가 31조 원에서 40조 원 사이입니다. 이 두 회사를 합치면 단 한 분기에 약 90조 원 가까이 버는 시대가 열린 겁니다. 자, 여러분, 이걸 비유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동네에 치킨 가게가 하나 있는데 분기마다 순이익이 90억씩 나오는 가게예요. 그런데 어느 날 미국 손님들이 치킨을 갑자기 안 사 먹기 시작했어요. 치킨이 맛없어서가 아니라 그냥 환율 때문에 그냥 다른 나라 치킨 사 먹겠다고 떠난 거예요. 그렇다고 그 가게가 망하나요? 아닙니다. 분기에 90억씩 버는 가게인데 가격이 떨어지면 동네 단골들이 오히려 더 많이 사 먹으러 오는 거죠. 지금 국내 연기금이 딱 그러고 있는 겁니다. 미국 손님이 빠진 자리에서 이거 완전 박앤세일이다 싶어서 신나게 줍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쯤 되면 당연히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실적이 이렇게 좋은데 왜 주가는 안 오르냐고요? 좋은 지적입니다. 대표 반도체 대장주가 특정 가격 저항선을 계속 뚫지 못하고 튕겨나오고 있거든요. 이유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성과급 반영 문제입니다. 한 분기에 57조를 벌면 임직원들한테 줘야 하는 성과급 충당금이 수조 원 단위로 잡힙니다. 조만간 나올 확정 실적에서 이게 반영되면 잠정 실적보다 숫자가 확 줄어들어요. 시장은 이걸 이미 알고 있어서 잠정 실적에 환호하지 않는 겁니다.
미리 실망을 선반영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 환율 문제입니다. 원달러 환율이 1,470원대에 형성되면서 수출기업한테는 이익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어요. 그런데 외국인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원화 자산의 달러 환산 가치가 계속 떨어지는 겁니다. 1,000원짜리 주식을 살 때는 1달러가 필요했는데 지금은 1,470원을 줘야 1달러가 되니까 달러로 환산한 수익률이 깎이는 거예요. 그러니 굳이 들어올 유인이 없는 거죠. 세 번째가 결정적입니다. NSCI 선진국 지수 편입이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다. 이게 확정돼야 전 세계 패시브 자금들이 한국 주식을 의무적으로 사야 하는데 실제 편입은 빨라야 2028년이에요. 그 전까지 외국인의 본격 귀환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구조입니다. 다만 최근에 흥미로운 변화가 있습니다. 4월 중순부터 외국인이 국내 반도체 대장주들을 다시 사기 시작했어요. 2주 만에 수조 원이 순매수됐는데 이게 추세 전환인지 단순한 이슈 반등인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합니다. 3개월 넘게 팔다가 갑자기 방향을 틀었으니까요.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바닥은 탄탄해요. 분기에 90조 가까이 버는 실적이 바닥을 받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위로도 쉽게 안 뚫려요. MSCI 편입 같은 구조적 명분이 아직 없으니까요. 이게 지금 시장이 박스권에 갇혀 있는 진짜 이유입니다. 그러면 대형주는 영원히 이 박스 안에만 있는 건가요? 아닙니다. 이 박스를 깨트릴 시한폭탄이 똑딱거리고 있는데 그 이야기는 뒤에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금 시장에서 가장 위험한 함정을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이거 모르고 뛰어들었다가 계좌가 녹아내리는 분들이 너무 많거든요. 저는 이걸 스토리텔링 급등이라고 부릅니다. 최근에 특정 테마 관련 주식 하나가 단 3거래일 만에 60% 넘게 폭등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단톡방마다 난리가 났죠. 데이터 센터 시대에 이 기술이 필수다, 미래 먹거리다, 이런 이야기가 폭발적으로 퍼졌어요. 솔직히 그 당시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나요? 나만 못하고 있는 것 같고 지금이라도 들어가야 하나 싶고요. 그런데 그 주식이 한 달 동안 최고 170% 넘게 올랐다가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단 하루 만에 25% 가까이 폭락했습니다. 같은 테마에 묶여있던 다른 종목들도 동반 20%대 하락이었어요. 만약 고점 근처에서 1,000만 원을 샀다면 하루 만에 250만 원이 공중분해된 겁니다. 이런 게 스토리텔링 급등입니다. 실제 실적은 형편없는데 미래에 대한 그럴듯한 이야기 하나만으로 주가가 폭등하는 현상이에요. 제가 이런 종목들을 직접 재무제표 뜯어보면 대부분 매년 수백억씩 적자를 내고 있습니다. 해당 기술로 매출이 늘어난 것도 아니고 확정된 계약도 없어요. 앞으로 그렇게 될 수도 있다는 스토리만 있는 거예요. 이야기는 화려한데 숫자가 텅 비어 있는 거죠. 이건 투자가 아니라 도박입니다. 그러면 이런 함정을 어떻게 피하느냐? 제가 쓰는 판별법을 3가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직전 분기 영업이익을 확인하세요. 적자입니까? 적자면 일단 노란불입니다. 두 번째, 이 주식이 오르는 이유가 뭔지 봅니다. 이미 체결된 계약 때문인지, 아니면 앞으로 될 것이다 라는 기대감 때문인지, 확정된 매출이 아니라 미래의 장밋빛 기대만으로 오르고 있다면 빨간불입니다. 세 번째, 거래량을 확인합니다. 평소 거래량의 10배 이상이 터지면서 상한가를 연속으로 찍고 있다면 이건 세력이 들어와 있다는 냄새가 납니다. 이 3가지 중에서 2개 이상 해당되면 그 주식은 구경만 하는 주식입니다. 절대 따라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있어요. 급등주를 절대 사면 안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타이밍의 문제예요. 스토리텔링으로 한번 급등했다가 폭락한 종목들, 이 종목들이 고점 대비 30%에서 50% 빠지고 나서 어느 날 갑자기 거래량이 평소의 3배에서 5배 수준으로 다시 터지는 날이 옵니다. 이게 진짜 매수 시그널이에요. 왜냐하면 첫 번째 급등에서 물린 개인 투자자들은 이미 다 손절하고 나갔고 그 자리에 새로운 세력이 진입하는 흔적이거든요. 1차 급등은 쳐다보지도 말고 2차 시그널에서 들어가는 겁니다. 순서를 절대 바꾸면 안 됩니다. 자, 이제 함정 피하는 법은 장착하셨습니다. 이제 진짜 돈이 되는 이야기를 해야죠. 5월,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만남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 만남을 기준으로 전략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트럼프와 시진핑이 5월 중순에 만납니다.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 지금 전 세계 증시를 흔들고 있는 변수의 거의 전부가 이 두 사람 손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관세 협상, 반도체 수출 규제, 대만 문제, 이 세 개가 전부 이 회담 테이블 위에 올라갑니다. 회담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시장이 큰 방향을 잡을 수가 없어요. 위로도 못 가고 아래로도 안 빠지는 눈치 보기 장세가 이어지는 거죠. 그런데 이게 미중 두 나라만의 싸움이 아니에요. 지금 동시에 돌아가는 판이 세 개입니다. 저는 이걸 트럼프의 멀티 테이블 포커라고 부릅니다. 첫 번째 테이블은 미국과 이란 협상입니다. 1차 회담에서 무려 21시간 동안 마주 앉아도 결렬됐습니다. 핵심 쟁점이 우라늄 농축 기간인데 양측 입장 차이가 너무 커요. 2차 협상 재개 움직임이 있다고는 하는데 이게 또 깨지면 호르무즈 해협 리스크가 살아나면서 유가 급등, 그리고 한국 증시 급락 시나리오가 열립니다. 원유를 100% 수입하는 한국 경제에는 직격탄이에요. 두 번째 테이블은 한국 압박입니다. 트럼프가 주한 미국 대사로 대중, 대북 강경파를 지명했어요. 이분이 대만 유사시 한국의 주도적 역할을 주장하는 분인데 여기에 주한미군 카드까지 꺼내들며 방위비 분담금 협상 압박을 높이고 있습니다. 한국 외교 노선과 충돌할 수 있는 뜨거운 변수예요. 세 번째 테이블이 바로 미중 정상회담이고요. 이 세 개의 판이 동시에 돌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시점에서 한쪽 방향에 크게 베팅하는 건 도박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럼 이 불확실성 폭풍 속에서 뭘 해야 하느냐? 답은 박스 매매입니다. 시장이 박스에 갇혀 있으면 나도 박스 안에서 움직이면 됩니다. 바닥에서 사서 천장에서 팔고 다시 바닥에서 줍는 거예요. 요즘 부장님 휴가 소식 들을 때보다 더 행복한 투자 전략이라고 할 수 있죠. 자, 섹터별로 구체적인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반도체 대장주는 지금 주가가 박스권 상단인 저항선 부근에 있습니다. 외국인이 최근 매수로 돌아서긴 했지만 이게 지속될지는 미지수고 저항이 여전히 강한 구간이에요. 지금은 사는 자리가 아니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일부 비중을 줄이는 구간입니다. 매수는 조금 더 아래로 내려올 때를 기다리세요. 곧 확정 실적이 발표되는데 성과급 충당금이 반영되면 잠정 실적보다 숫자가 줄어들 수 있고 그때 실망 매물이 나오면서 조정이 올 수 있어요. 그게 오히려 매수 기회입니다. 두 번째, 반도체 대장주는 실적 발표가 코앞인데 증권사들마다 영업이익 컨센서스 편차가 상당히 큽니다. 이 말은 서프라이즈가 나와도 실망이 나와도 변동성이 클 수 있다는 뜻이에요. 현재 주가에서 추격 매수는 위험하고 급락이 와서 충분히 내려오면 그때 분할 매수로 접근하는 게 안전합니다. 2차 전지 섹터는 아직 대가 아닙니다. 주요 기업들 모두 증권사 컨센서스가 하향 조정되는 추세예요. 특정 가격대까지 내려오면 박스 전략이 가능하지만 그 구간이 오기 전까지는 쳐다보지 않는 게 맞습니다. 원전 섹터에서 하나만 짚겠습니다. 국내 원전 관련 대기업 중 한 곳이 소형 모듈 원전 대표 기업 지분을 최근에 매각했습니다. 이건 상업화가 아직 멀다는 걸 본인들이 인정한 셈이에요. 반면에 눈여겨볼 곳이 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특정 원전 수리를 위한 국지적 휴전에 합의했고 국제 원자력 기구가 이를 공식 확인했는데 전쟁이 끝나면 그 원전을 수리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가진 회사는 극소수입니다. 이 독보적인 기술력을 가진 국내 기업이 원전 유지보수 섹터에서 중요한 모멘텀을 가지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5월 정상회담 전까지의 생존 전략이었고요. 진짜 큰 그림은 5월 이후에 열립니다. 정상회담 결과에 따라 터질 수 있는 빅 테마가 3개 있습니다. 지금부터 미리 공부해 두셔야 해요.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간에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은 테마들입니다. 지금 미리 알아두면 남들보다 한 발 먼저 움직일 수 있어요. 첫 번째 테마, 피지컬 AI입니다. AI가 화면 밖으로 나오는 것. 지금까지의 AI는 챗봇이나 검색처럼 소프트웨어 안에서만 작동했잖아요. 피지컬 AI는 이걸 로봇공학, 자율주행차, 공장 자동화 같은 물리적 세계로 확장하는 겁니다. 골드러시 비유를 드릴게요. 19세기에 진짜 돈을 번 건 금을 캔 사람이 아니라 곡괭이와 청바지를 판 사람들이었습니다. AI도 마찬가지예요. 챗봇 자체가 아니라 그 AI를
물리적 세계로 구현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인프라, 즉 로봇 관절, 센서, 자율주행 시스템으로 돈이 강제로 몰리는 구조예요. 실제로 글로벌 빅테크들이 AI 데이터 센터 투자를 2027년까지 계속 확대한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고, 자율주행 분야에서는 유럽에서 처음으로 공식 승인이 나오는 등 이 테마에 불이 붙을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국내 피지컬 AI 관련 종목들을 보면 연초 고점 대비 40%에서 50% 급락한 상태예요. 아까 말씀드린 거 기억나시죠? 고점 대비 30%에서 50% 빠진 상태에서 거래량이 3배에서 5배 터지는 날이 진짜 매수 시그널이라고 했잖아요. 지금 이 종목들이 딱 그 낙폭 구간에 들어와 있습니다. 아직 거래량 시그널은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사라는 게 아니라 감시 목록에 넣어두고 글로벌 AI 대장주들이 한 번 더 크게 뛰는 날, 이 종목들의 거래량을 체크하시라는 겁니다. 두 번째 테마, 히토류와 에너지 안보입니다. 이건 미중 갈등이 심화될수록 커지는 테마예요. 중국이 히토류와 관련 원자재 수출 규제를 계속 강화하고 있거든요. 미국도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히토류 관련 기업에 2조 원이 넘는 투자를 결정했고,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도 속도를 내고 있어요. 이 프로젝트는 총 사업비 66조 원짜리 초대형 사업인데, 국내 주요 기업들이 장기 구매권과 공급 계약을 확보해 놨습니다. 올해 최종 투자 결정이 나오면 본격적으로 주가에 반영되기 시작할 거예요. 여기서 도미노 구조를 보여드릴게요. 미중 관계가 더 꼬이면 중국이 히토류 수출을 더 옥죄겠죠? 그러면 미국을 포함한 서방 진영은 탈중국 공급망 구축에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부을 수밖에 없어요. 그 돈이 최종적으로 꽂히는 곳이 히토류 대한 공급망과 에너지 안보 관련 기업들입니다. 이 도미노 구조가 완벽하게 짜여 있는 거예요. 정상회담에서 미중 관계가 더 꼬이면 이쪽 테마의 자금이 폭발적으로 몰릴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테마, 건자재와 인프라입니다. 6월에 전국 동시 지방선거가 있어요. 선거 때마다 반복되는 패턴이 있는데 후보들이 경쟁적으로 도로, 철도, 인프라 공약을 내걸거든요. 여기에 30조 원 규모의 지역 경제 투자 예산이 예고되어 있어서 건설 쪽에 돈이 풀릴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건설 대장주들은 이미 상당히 올라 있어요. 지금 들어가면 천장 근처에서 잡는 꼴이에요. 대신 눈여겨볼 건 건자재 후발주입니다. 시멘트, 철강, 철근 쪽이요. 건물을 지으려면 결국 이런 원자재가 필요하잖아요. 건설 대장주 대신 소재주로 우회하는 전략이 수익 대비 리스크가 훨씬 낮습니다. 일부 소재 관련 종목들이 4월 중순부터 살짝 움직이기 시작했는데 아직 본격 상승 전이에요. 자, 이 세 가지 테마를 관통하는 장기 카드가 하나 더 있습니다.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이에요. 이게 순조롭게 진행되어서 편입이 확정되는 순간 글로벌 패시브 자금이 최대 40조에서 80조 원 규모로 한국 시장에 의무적으로 들어옵니다. 피자 조각 수가 줄어들면 남은 조각의 크기가 커지는 것처럼 이 거대한 자금이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로 강제로 흘러들어가는 구조예요. 그때 가장 많이 사야 하는 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대형주들인데 지금 박스에 갇혀있는 이 종목들이 그때 드디어 박스를 깨고 올라가는 겁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린 시한폭탄의 정체입니다. 자, 테마는 정리됐고요. 이제 세금 이야기를 해야죠. 좋은 전략도 세금 한 푼이라도 아끼면서 실행해야 합니다. 같은 수익을 내도 어떤 계좌에서 내느냐에 따라 손에 주는 돈이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연말정산 환급받을 때의 그 극락감, 절세 계좌를 제대로 활용하면 매년 느낄 수 있습니다. 계좌별로 딱 정리해드릴게요. 먼저 연금저축계좌입니다. 연금저축은 위험자산을 100%까지 담을 수 있어서 공격적으로 가져갈 수 있어요. 지금 시장 상황에 맞춰서 설계하면 이렇습니다. 절반 정도는 미국 S&P 500이나 나스닥 100 추종 ETF로 가져갑니다. 단 5월 정상회담 전까지는 한 번에 넣지 말고 분할 매수로 들어가세요. 반도체 ETF를 20% 정도 깔아두되 반도체 지수가 급등하는 날에는 비중을 좀 줄여주는 게 좋습니다. 코스피 인덱스 ETF를 20% 정도 넣는 건 MSCI 선진국 편입이라는 장기 베팅이에요. 나머지 10%는 현금성 자산으로 남겨두세요. 시장이 급락할 때 이 여유 자금이 있어야 싸게 줍는 기회를 잡을 수 있거든요. 다음은 IRP 계좌입니다.
IRP는 안전자산을 30% 이상 의무적으로 채워야 하는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30%는 단기 채권 ETF로 채우시고 나머지 70%의 수익을 낼 무기들을 배치합니다. 미국 S&P 500 ETF를 40% 정도로 가장 크게 가져가고 글로벌 로봇 및 AI ETF 15%, 미국 빅테크 ETF 15%를 섞는 구조예요. 피지컬 AI 테마에 개별 종목으로 직접 투자하기 어려운 절세 계좌에서 이런 ETF를 통해 간접적으로 노출시키는 전략입니다. 참고로 IRP는 연간 세액공제 한도가 연금저축 포함 900만 원인데 연말에 몰아서 넣는 것보다 상반기에 미리 납입하는 게 투자 기간도 길어져서 유리합니다. 마지막으로 ISA 계좌입니다. ISA는 3년 의무 가입이라 중기 전략에 딱 맞아요. 5배당 ETF나 월배당 ETF를 메인으로 깔아두면 배당 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극대화할 수 있고 일부 비중으로 반도체나 원전, 2차 전지 같은 테마형 ETF를 넣어서 아까 말씀드린 박스 매매를 하면 비과세 한도 안에서 수익을 효율적으로 뽑을 수 있습니다. 일반형 기준 비과세 한도가 200만 원이고 서민형은 400만 원이에요. 그리고 꼭 기억해 두셔야 할 게 있습니다. ISA 만기 때 이걸 연금 계좌로 전환하면 추가로 300만 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올해 ISA 가입 3년차 되시는 분들은 이 전환 타이밍을 반드시 체크하셔야 합니다. 이거 놓치면 진짜 억울합니다. 세 계좌 모두 관통하는 원칙은 하나입니다. 5월 정상회담 전까지는 분할 매수로 보수적으로 가다가 회담 결과를 확인한 뒤에 방향이 잡히면 그때 비중을 확대하는 거예요. 막혔다가 갑자기 뻥 뚫릴 때의 희열. 방향 잡힌 시장에서 비중 확대하는 그 타이밍의 쾌감이 딱 그겁니다. 자, 이제 전체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시작할 때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외국인이 50조 넘게 패갔는데 왜 한국 증시가 안 무너졌냐고요? 답 찾으셨죠? 국내 대표 반도체 두 기업이 한 분기에 90조 원 가까이 벌어들이는 시대가 열렸기 때문입니다. 이익의 무게가 외국인 매도를 버텨내고 있는 거예요. 이 구조를 이해하면 공포에 같이 팔지 않게 됩니다. 급등주에 탐욕으로 뛰어들지도 않게 됩니다. 바닥의 논리를 알면 흔들리지 않거든요. 그리고 이 박스가 영원할 것 같지만 MSCI라는 시한폭탄이 조용히 똑딱거리고 있다는 것도 잊지 마세요. 지금 시장에서 남들 다 공포에 질려서 계좌 보면서 손 떨고 있을 때 진짜 큰 돈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아세요? 칼을 갈고 있습니다. 그 칼 갈고 있는 쪽에 우리가 같이 서 있어야 합니다. 무지성 묻지마 투자 절대 안 됩니다. 오늘 말씀드린 세 가지 체크리스트, 세 가지 빅테마, 그리고 계좌별 전략을 기억해 두시고 분할 매수로 천천히 이성적으로 접근하세요. 오늘 제가 풀어드린 내용이 진짜 도움됐다 싶으시면 영상 끄기 전에 좋아요 한번 시원하게 눌러주시고요. 앞으로 더 알고 싶은 종목이나 궁금한 경제 뉴스 있으시면 댓글로 편하게 알려주세요. 제가 또 밤새워서 실적 발표 자료 뒤지고 팩트체크 다 끝내고 돈 되는 정보만 싹 모아서 다음 영상으로 가져올게요. 구독과 알림 설정 꼭 해두시고요. 선생님들, 단결 성투